유니스 북카페의 유니스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한 권으로 독파하는 우리 도시 속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30개 도시로 읽는 한국사입니다. 지은이 함규진, 펴낸 곳 다산북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서울편에 이어 오늘은 수원, 공주, 천안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룻밤에 왕조가 바뀌어도 무자비한 외세의 침략에도 도시만은 그 자리에 남아 고유한 역사를 축적해 왔다. 그렇기에 도시를 보면 수천 년 세월이 고스란히 녹아든 한반도 전체의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지금의 한반도를 잇게 한 30개 도시에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중대한 사건부터 그곳에서 삶을 이어온 민중들의 모습까지 곳곳에 녹아 있다. 하루 한 도시 가볍게 여행을 떠나듯 책을 펼치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도시의 어제와 오늘을 섬세하게 통찰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유니스프 카페에서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수원, 정조의 꿈이 담긴 물의 도시. 경기도 도청 소재지인 수원 특례시의 면적은 121제곱킬로미터다. 대한민국 도시 중 71위로 면적으로만 보면 대도시 같지 않다. 사실 경기 남부의 도시들이 대체로 이렇다. 면적은 작은데 인구는 많다. 수원시 인구는 약 120만 명으로 대한민국 7위이며 울산보다 많아서 사실상 특별광역시급이다. 대대로 이어져 온 물 많은 고을. 수원이라는 뜻은 신라 경덕왕은 수성, 왕건은 수주라 불렀으며 물 많은 고을이라는 뜻이다. 한국사에서는 매우 진기한 예다. 지금 봐도 수원 경내에는 호수가 2곳, 저수지가 5곳으로 물이 많은 도시다운데 과거에는 더했던 것일까? 세종실록과 선조실록에는 이런 말이 있다. 들이 넓고 비옥하여 병졸이 많으니 실로 한강 남쪽의 큰 진이다. 수원은 기존의 큰 고을로 밖으로는 양호를 막고 안으로는 서울을 보호하니 실로 큰 도의 도회인 동시에 적을 막는 요충지이다. 여기서 기전은 지금의 경기도를 말하고 양호는 두 호수를 말한다. 동국여 지지에서 풍속이 농사에 힘쓰고 또 활쏘기에 힘쓴다 라고 언급한 점도 조선시대 수원의 특성을 보여준다. 농업이 발달한 고장인 동시에 백성들에게 군사훈련을 틈틈이 시켰던 것이다. 17세기 이후에는 총용청의 으뜸 벼슬인 총용사에게 지휘를 받는 8,000명의 병력을 상조시켰다. 궁궐에서 급히 쓸 쌀이 모자랄 때도 병사가 모자랄 때도 수원에서 올려보내게 했다. 그만큼 수도 안보에 중요한 지역이었기에 외란과 호란 때 모두 수원에서 관할하는 경기 남부는 중요한 전쟁터가 되었다. 정조, 화성을 꿈꾸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역으로 군사적 중요한 거점으로 그리고 새로운 수도의 후보지로 수원을 중요한 도시라 여겼다.
정조는 수원을 성도로 만들기 위한 첫 수를 성이 아니라 묘로 둔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역을 수원으로 정한 것이다. 정조실록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수원의 뜻을 둔 것이 이미 오래라. 널리 따지고 자세히 살핀 것이 몇 년인지 모른다. 그곳에 대한 옥룡자의 비평도 있는데 그의 말에 용이 여의주를 희롱하는 형국이다. 참으로 복룡대지로서 용이나 혈이나 지질이나 물이 더없이 좋고 아름다우니 참으로 천리에 다시 없는 자리이며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자리이다 하였다. 이곳이야말로 주자께서 말씀하신 이른바 종묘가 영구히 혈식을 받을 만한 땅이 아닌가. 과인의 뜻은 이미 수원으로 정하였다. 지금 경들을 대하여 속에 오래 쌓아둔 말을 하는 것이다. 참으로 하늘의 뜻과 신명의 도움이 암암리에 계신 게 아니겠는가. 정조가 이렇게까지 조심스럽게 첫 수를 둔 까닭은 공식적으로 그의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처벌한 죄인이며 그는 죄인의 아들이라는 명예를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공한 아들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높이는 일은 유교적으로 마땅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뜻이자 전대 왕의 뜻을 뒤엎는 일은 반대로 마땅치 않았기에 정조는 조심조심 차근차근 사도세자를 복권해 왔다. 정조는 수학과 기술에 능한 정약용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화성을 세울 때 그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겼다. 정약용은 왕실 비고에서 꺼내본 기기 도설에서 서양 과학 기술을 파악하고 거중기를 발명하여 화성 건설을 상당히 순조롭게 만들었다. 기기 도설은 스위스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인 테렌즈가 1627년에 출간한 역학의 기본 원리를 응용기구와 장치로 상세히 설명한 책이다. 화성이 곧 실학이다. 수원 화성은 실학이라 불리는 당시의 학술과 문화의 상징이자 집대성이다. 화성은 실사굿이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며 화성은 화서문 일대 정도만 남고 거의 옛 모습을 잃어버렸다. 20세기에 들어와 순차적으로 복원하여 1990년대에 완성하여 1997년 정부는 화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신청했다. 하지만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어야 가능한 것이었다. 정부는 유네스코 대표를 설득하며 화성 성역의 궤를 내밀었다. 여기에는 성의 상세한 모양새와 크기, 높이, 면적 등은 물론이고 건설에 참가한 사람의 수, 사용된 벽돌 수까지 낱낱이 기재되어 있었다. 비록 복원이라 해도 옛날 그대로 정확히 재현한 것이었으므로 복원된 건물보다 의궤와 그에 따른 복원 과정에 경의를 표하며 등재가 이루어졌다. 세계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체계성과 주도 면밀함이 수원 화성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사실적인 것을 중시하고 구체적이며 정밀한 해답을 찾는 실사구시 정신이 유감없이 구현된 것이다. 또한 정조는 오늘날에도 대체로 남아있는 저수지를 여러 군데 만들고 농사 지을 소들을 보내 수원의 농업 역량도 크게 높였다. 이로써 소들이 많은 고장이 되고
자연스레 소를 많이 잡게 되면서 오늘날 유명한 수원갈비가 탄생했다고 한다. 못다 이룬 천도의 꿈. 정조는 스스로를 온 나라와 온 생명의 주제자라는 만천명월 주인공이라 자임하며 조선판 계몽 전제군주를 꿈꾸고 있었다. 폐단이 노적된 한양에서는 그 꿈을 펴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듯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을 지었듯 정조는 화성을 지었던 것이다. 정조실록에 이런 글이 있다. 단지 겉모양만 아름답게 꾸미고 견고하게 쌓지 않는다면 참으로 옳지 못하나 겉모양을 아름답게 하는 것도 방어에 유익하다. 병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기를 먼저 꺾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성노를 웅장하고 화려하게 꾸며서 보는 사람들의 기가 꺾이게 하면 성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일제강점기의 끔찍한 사건을 기억하는 수원 사람들. 수원 사람들은 일제강점기 때 일어난 제암리 학살 사건을 기억한다. 1919년 3월 31일 경성에서 시작된 3.1운동이 수원에도 불붙었다. 일제는 4월 15일 제암리 감리교회에 사람들을 모아 일제 사격했다. 그리고 교회에 불을 질러 주민들을 몰살한 후 주변 집들까지 모두 태워버렸다. 20명 이상이 사망한 이 만행은 석호필이라는 한국식 이름으로 식민지 조선에서 활동하던 선교사이자 의학자인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가 끌 수 없는 불로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졌다. 정조의 꿈은 이어질 것인가? 대한민국의 수원은 경기도 도청 소재지이자 수도권의 주요 도시이며 서울 남쪽에 자리하고 있다. 1969년 삼성전자가 메탄동에 들어선 이래 울산이 현대의 도시라면 수원은 삼성의 도시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으며 따라서 농업보다 공업 우선의 도시가 될 비전도 생겼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삼성이 수원을 생산단지에서 연구개발단지로 바꾸며 지역 경제에 주는 혜택이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수원의 발전이 다소 벽에 부딪힌 듯하다. 수원은 수원 화성 내의 현대 건축물과 주거지를 모두 밀어내고 정조가 처음 세웠던 모습 그대로 화성을 복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과연 복원이라는 명분이 그토록 많은 주민과 건물들을 옮기는 비용과 불편을 감수하기에 충분할까? 정조가 다시 살아나 이 계획을 안다면 과연 기뻐할까? 과인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중심을 마련하려 했다. 하지만 그곳에 사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고 오히려 혜택이 되도록 애쓰며 그리했느니라. 결국 도시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웅장한 건물의 것도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수원의 더 나은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숙고해야 할 것이다. 공주, 찬란한 백제 문화를 품다. 공주는 충청남도의 도시다. 면적은 864제곱킬로미터로 같은 충남의 천안보다 2배 좀 못 미칠 만큼 크지만 인구는 11만 명 남짓으로 천안의 6분의 1 정도이나 그나마도 점점 줄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어느 도시 못지않은 역사의 영광과 한을 간직하고 있다. 곰과 관련된 전설이 살아 숨쉬다. 옛날 옛적에 산에 약초를 캐러 간 젊은이가 산속에서 여인을 만나 부부의 인연을 맺고 살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젊은이는 여인의 뒤를 밟았다가 그 여인이 곰으로 변해 사슴을 때려잡는 장면을 보게 된다. 자신이 곰과 결혼했음을 깨닫고 도망치던 젊은이는 뒤쫓아오는 곰에게 잡히기 직전 금강번에 이르러 물에 뛰어들었다. 곰도 물에 뛰어들었으나 헤엄치지 못해 강물에 빠져 죽었다. 이후 사람들이 그곳을 고마나루 또는 곰나루라고 불렀다 한다. 유목인의 어우야담 등에 전해지는 고마나루 전설이다. 이 이야기는 흑백 텔레비전 시대에 전설의 고향에도 나왔었다고 한다. 고마나루는 우진이라는 공주의 옛 이름이 유래할 만큼 오랫동안 공주의 중심이자 나라의 중심이었다. 이곳에 사람과 짐을 실은 배들이 오가고 점점 그 규모가 커져 주변에 집들이 들어서면서 마을이 되고 도시가 된 것이다. 곰처녀의 넋을 달래기 위한 사당도 있다. 한적한 숲속에 우두커니 서 있는 작은 사당에는 공주에서 발굴되었다는 곰 조각상이 모셔져 있다. 곰은 모두 알다시피 단군 신화로 한민족의 기원과 관련이 깊은 동물이고 따라서 웅진 공주에 그 맥이 있지 않을까 상상해 본다. 웅진 백제의 선구자 무령왕 공주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흔적은 구석기 시대부터이다. 삼국사기에는 원조가 처음 의례성에 백제를 세우고 남쪽 경계를 웅진으로 잡았다고 한다. 따라서 공주는 한동안 백제와 마한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무대가 되었다. 웅천에 목책을 세웠다. 이를 두고 마한에서 항의하자 헐어버렸다. 조선 영조 27년에 이중환이 지은 우리나라의 지리서인 택리지에는 이런 말이 있다. 물산의 풍부함은 경상전라에 미치지 못하나 산천이 평탄하고 기후가 온화하며 한양에서 가까운 고장이므로 자연히 벼슬아치들이 모여 사는 본거지가 되었다. 한양 명문가가 너나 없이 도내에 전답과 별장을 마련해 터전으로 삼고 있다. 또한 한양의 풍속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 살기에 쾌적하다. 백제는 고구려 장수왕의 계략과 공격으로 망국 직전까지 몰린 상황에서 한강을 버리고 금강으로 내려왔다. 웅진 백제의 주인공은 무령왕이다. 그는 지방의 족벌인 담로를 중앙 통제 아래 두는 등 왕권 강화와 중앙 집권화를 진척시키고 중국의 양나라와 일본과 국제 교류를 활발히 하며 번영을 이뤄냈다. 1971년 발굴된 그의 왕릉은 백제 문화의 찬란함과 높은 품격을 현대인들에게 여실히 드러내 주었다. 하지만 무령왕 스스로는 천수를 누렸지만 그가 애지중지하던 순타 태자가 일본에 머물던 중 의문의 죽음을 맞는다. 백제의 멸망을 지켜보다. 523년 무령왕의 뒤를 이은 성왕은 538년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 지금의 부여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바꿔버린다. 그리하여 이곳 웅진, 지금의 공주는 63년 만에 수도의 지위를 잃었다. 웅진에서 나고 자란 성왕은 551년 신라와 합세하여 고구려에 복수하고
한강 유역을 되찾는 데 성공했으나 곧바로 신라가 배반하면서 554년 신라군의 손에 원통한 죽음을 맞이한다. 멸망 당시 수도는 삽이었지만 왕의 항복에 의해 공식적으로 나라가 망한 곳은 웅진이다. 웅진은 왕들이 도망와서 죽거나 항복한 고장으로서 백제의 흥망을 마지막까지 지켜본 셈이다. 10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후삼국을 거쳐 다시 한반도를 통일한 고려 태조는 이곳에 비로소 공주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신두안의 희망을 간직한 왕의 피란처. 고려 말부터 조선까지 공주의 운은 점점 나아지는 듯 했다. 1970년대 초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수도 이전 계획상 최적 후보지가 이곳이었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2012년 행정수도가 된 세종시가 그 꿈의 결실일 수도 있겠다. 사실 세종시는 충남 연기군을 토대로 공주시의 행정구역 일부를 떼어가며 이루어졌다. 하지만 공주와 세종시의 거리는 약 18km로 백제 시절 웅진과 사비의 거리와 비슷하다. 비록 수도의 꿈은 멀어졌지만 백제의 문자왕이나 의자왕, 고려, 현종의 뒤를 이은 조선의 왕도 신두안에 피신하여 잠시나마 왕의 도시 자격을 갖게 해주었다. 1624년 조선 인조 때 이괄, 한명년 등이 일으킨 반란인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인조가 이곳으로 몽진하여 공산성에서 유기를 보내고 돌아갔는데 공주 공산성의 두 나무 사이에서 한양이 있는 북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한다. 난이 평정된 뒤 그 두 나무에 벼슬을 내렸고 이후 공산성을 쌍수성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공주는 임진왜란 때 의주, 해주처럼 왕의 피란처로서 아우라를 얻게 된 것이다. 공주의 머문 사람들. 공주에 아직 남아있는 오래된 사찰로는 마곡사와 갑사를 으뜸으로 친다. 계룡산에 자리한 갑사는 3세기 무렵 아도 화상이 창건했다. 빼어난 조형미와 남매탑이 유명하다. 남매탑은 갑사와 계룡산의 명찰인 동학사 사이를 잇는 고갯길에 있다. 한편 태화산에 있는 마곡사는 640년에 자장율사가 선덕여왕 때 창건했다. 마곡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두 사찰은 각각 봄과 가을의 경치가 빼어나 춘마곡, 추갑사로 불릴 만큼 전국에서 참배객과 관광객이 모여드는 절이다. 백범 김구는 1896년 황해도 치아포에서 일본인을 살해하고 한때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고종의 특명에 따라 감형된 뒤 1898년 탈옥했다. 그리고 몸을 숨긴 곳이 바로 공주의 마곡사다. 원종이라는 법명까지 받고 1년 동안 승려로도 살았다고 한다. 50년 뒤에 전 임시정부 주석으로서 해방된 조국에 돌아온 그는 마곡사를 찾았다. 그리고 그가 지내던 집 앞에 향나무를 심었다. 그 집 앞엔 백범당이라는 현판과 함께 김구의 사진과 글이 전시되어 있고 그 향나무는 지붕보다 높고 푸르게 자라나 있다. 김구가 마곡사에 오기 4년 전인 1894년에는 이곳에 비극이 있었다. 바로 우금치 전투다.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 2만 명은 이곳에서 일본군에게 무참하게 학살당한다.
6.25 전쟁 이전 한반도에서 벌어진 근대 전투로서 가장 처절하고 처참했던 나흘간의 전투는 동학군의 완전 괴멸과 동학농민운동의 종식으로 끝났다. 우금치 고개 정상에는 그들의 넋을 기리는 기념비가 서 있다. 교육과 문화의 힘을 키우다. 1906년 한국명 우리암, 본명 프랭크 윌리엄스가 설립한 영명학교는 충청도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으로 100년을 넘게 이어오면서 유관순, 이수현 같은 독립운동가를 비롯한 숱한 인재를 배출했다. 해방 이후에도 10만 인구 규모의 도시로는 보기 드물게 4년제 국립대학교인 공주대학교와 공주교육대학교를 보유하고 있다. 공주대학교는 본래 사범대학교였고 공주교대는 대전, 세종, 충청남도의 유일한 교육대학교이기에 교육자 양성에 특화된 도시라고 할 수 있다. 문화도시로서의 공주는 힘이 세다. 구석기 석장리 문화유적에서부터 백제의 중심지 중 하나로서의 문화 역량이 있다. 또 서로 붙어있는 부여, 미륵사지 등이 있는 전라북도 익산과 함께 백제 역사 문화 벨트로 계획을 잘 짜면 하루 안에 돌아볼 수 있는 범위에 있다. 공주에 있는 공산성은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이래 경기도 수원성과 함께 역사탐방 산책의 최적인 사이트로 올라왔다. 마곡사, 갑사, 동학사 등 사찰과 계룡산의 문화관광 역량도 탁월하다. 사랑과 안식에 목말랐던 곰의 염원, 잃어버린 왕도의 꿈과 한이 풀릴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천안, 어디로든 통하는 길. 천안은 면적 636제곱킬로미터로 인구는 66만 명 정도 된다. 면적상으로 충청남도에서 공주, 서산, 당진에 이어 네 번째로 크며 인구상으로는 가장 크다. 조선시대까지 천안부와 별도로 즉산군과 목천군이 따로 있었으나 1914년 이후 통폐합되었다. 전 근대 한반도 최고 교통의 요지. 천안은 호서와 호남을 잇는 길, 영남을 잇는 길, 경기를 지나 이북으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로 모이는 전 근대 한반도 최고의 교통 요지였다. 그런 교통의 요지는 누가 장악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천안이 천안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기원도 그런 맥락이다. 930년 후 삼국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던 왕건에게 예방이라는 술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곳이야말로 삼국의 중심으로 5마리 용이 여의주를 다투는 형세입니다. 만일 삼천호의 고을을 두고 이 땅에서 군사를 훈련한다면 백제가 스스로 와서 항복할 것입니다. 왕건은 산에 올라 사방을 둘러본 다음 그 말을 받아들여 종래의 동서로 나뉜 도소를 하나로 합쳐 이름을 천안이라 하고 중국에서 군정을 맡은 지방 관청 또는 외지를 통치하는 기관인 도독부를 두었다고 한다. 하늘이 우리에게 평안의 땅을 주셨다는 뜻일 것이다. 삼국의 중심이자 한반도의 중심. 550년에 백제가 고구려에게서 도살성을 빼앗자 고구려는 백제의 금현성을 빼앗아서 보복했다. 이 2마리의 용이 서로 물고 뜯느라 지쳐있는 틈을 노려 신라의 진흥왕이 이사부에게 도살성을 빼앗으라 하니 이사부는 백제군을 공격해 깨뜨리고 고구려군도 물리쳐서 도살성을
신라의 땅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신라가 건국 이래 처음으로 한강 요역으로 진출하게 된 계기였다. 이렇게 보면 삼국시대의 천안은 분명 중요한 땅이었다. 천안은 한 나라의 중심이라기보다 왕건에게 올린 예방의 말처럼 삼국의 중심, 즉 한반도의 중심이었다. 작지만 큰 열사들의 독립운동 1919년 병천의 아우네 장터에서 독립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다. 4월 1일이었다. 3.1 운동을 전국에서 처음 시도한 것은 아니었으나 서울의 3.1 운동에 참여한 뒤 고향에 내려온 유관순 등의 물밑 작업을 거쳐 3월 14일 목천 공립보통학교, 3월 20일 입장 장터, 3월 29일 천안읍, 3월 30일 풍세면, 3월 31일 성환읍 만세 시위를 지나 4월 1일 아우네 장터의 약 3,000명에 이르는 대규모 만세 운동까지 숨가쁘게 이어갔다. 일제는 아우네에 이르러서는 실탄을 쏘고 총검을 휘두르며 진압에 나서서 유관순의 아버지인 유중권, 어머니 이소재를 비롯한 19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유관순 등은 중상을 입은 상태로 투옥된 뒤 장기 복역을 하다가 옥사했다. 서울을 제외하고는 가장 대대적이고 격렬하게 전개되었던 천안 3.1 운동이었다. 불의에 저항했던 천안 사람의 정신은 독립운동사와 한국 근대사에 지워질 수 없는 흔적을 남긴 것이다. 1987년 천안 3.1 운동을 포함한 처절했던 독립운동사를 길이 기억에 남기기 위한 독립기념관이 천안 땅 동남구 목천읍에 세워졌다. 이 기념관이 3.1 운동이 시작된 서울이나 그 밖의 도시가 아니라 천안에 세워진 것은 헌법의 3.1 운동의 정신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기로 표명한 대한민국이 내린 사려 깊은 결정이다. 길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천안이 발전할 수 있던 까닭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수도권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교통 강점도 작용한 듯 싶다. 삼성, 현대, 이랜드 등의 대기업이 서울, 경기 외에 천안의 수도권 거점을 마련한 점이 그렇다. 길은 내 앞에 있다. 나는 알고 있다. 이 길의 시작과 끝을. 그 역사를 나는 알고 있다. 길.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스쳐가고 부딪히고 웃고 울며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는 동태적 공간이다. 한반도에서 천안만큼 길의 의미를 짙게 머금은 도시는 없다. 그 도시의 내일, 그 도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어떤 영광과 아쉬움이, 아름다움과 위대함이 깃들 것인가. 지금까지 30개 도시로 읽는 한국사 중 수원, 공주, 천안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풍패지향의 문화관광도시 전주를 비롯해 광주, 남원의 역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